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내려다보니 지수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베개에 남은 지수의 머리카락 자국이 어쩐지 더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나와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뭘 해놨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혹시 아직 자고 있나 싶어 다시 침실을 확인했지만 지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어요. 딸 민지의 방을 노크했죠. 민지야, 엄마 봤니? 아니요, 아빠.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지수가 아침 일찍 나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다시 둘러보는데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한 문장의 메모였습니다. 지수의 필체가 맞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그저 잠깐 나갔다 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마트에 갔겠거니 혹은 아침 산책을 나갔겠거니 하고요. 출근 준비를 하며 계속 지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죠. 그러나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앞 신발장을 확인했어요. 지수가 자주 신는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확인했더니 지갑과 신분증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핸드폰 충전기도 그대로 꽂혀 있었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외출했다면 당연히 가지고 나갔을 물건들이 모두 집안에 있었으니까요.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데 메모를 봐선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온종일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아내의 친한 친구인 미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 혹시 거기 있어? 아니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서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갔더라고. 에이, 금방 돌아올 거예요. 지수가 가끔 그러잖아요. 기분 전환하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거라고요. 미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은 더 커져갔어요. 8시, 9시, 10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메모를 남기고 나간 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지갑이랑 신분증도 다 집에 있고요. 실례지만 부부간에 다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어제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고 징후가 없다면 24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다시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이 뒤섞인 채 밤을 지새웠어요.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아빠, 엄마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을 거야. 엄마는 강한 사람이잖아. 곧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지수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모의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지수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는 급한 가족 사정이 있다고 연락했어요. 한지수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형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메모 내용, 남겨진 지갑과 신분증, 핸드폰 미응답 등을 상세히 알렸죠. 아내가 남긴 메모로 보아 자발적 외출로 보이지만 이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핸드폰을 두고 갔다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심쩍은 표정이었어요. 이도연 씨, 성인 여성의 자발적 외출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메모도 있고요. 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결혼 15년 차,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크게 싸운 적은 거의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집을 나갔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은 기본적인 수사를 약속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지수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연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미연 씨, 지수가 최근에 뭔가 고민이 있다고 말한 적 있나요? 글쎄요. 특별히 없었어요. 아, 그런데 한 달 전쯤 지수가 좀 이상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한 달 전부터 뭔가 달라졌다니. 집으로 돌아와 지수의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 수 없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파트 단지 CCTV 관리사무소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실종된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관리소장은 경찰 신고 접수증을 확인한 후 협조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제 아침 시간대 영상을 확인했지만 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 시간대 영상도 요청했어요. 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지수가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SUV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고 지수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보여주세요. 영상을 천천히 다시 보니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지수가 차에 타기 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무언가로 가려져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차량 정보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의 얼굴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어요. 경찰서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이건 자발적 가출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번호판까지 가려져 있잖아요. 형사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한지수 씨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자발적으로 차에 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메모도 남겼고요. 그럼 번호판은 왜 가렸을까요? 그건 분명히 의도적인 겁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차량 특징을 주변 CCTV에서 추적해보고 통화 기록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지수는 그런 차를 탔을까?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모를 남겼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지수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없어진 옷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특별히 없어진 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잠깐 외출할 때처럼 필요한 것들을 거의 가져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지수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최근 기록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정과 집안일 메모뿐이었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기록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어요. 미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지수가 달라졌다고.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왜 그 차를 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검은 SUV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지수야,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지수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검은 SUV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으나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죠. 회사에서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지수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집안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옷장, 서랍, 책장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민지는 학교에 갔고 저는 혼자서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대체 뭐가 있길래? 중얼거리며 침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지수의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 눈이 갔어요. 평소에 거의 열지 않던 서랍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들이 있었죠. 결혼 전 지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중 작은 USB가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평범한 USB였지만 왠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디지털 기기에 관심이 많지 않았거든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죠. 비밀번호라. 지수가 자주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결혼기념일, 딸 생일, 지수의 생일. 하나씩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20번 넘게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려왔어요. 지수는 왜 비밀번호를 걸어둔 USB를 숨겨뒀을까? 평소 그녀는 저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나 봅니다. 지수에게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한참을 고민하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도현 씨, 저희가 한지수 씨의 계좌를 조사해 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었더군요. 현금 인출이요? 얼마나 됩니까? 총 1억 원 정도 됩니다. 최근 석 달간 꾸준히 인출된 기록이 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억 원이라니. 그것도 최근 석 달 동안? 도대체 지수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우리 부부는 재정 상황을 항상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인출 장소는 어디인가요? 서울 강남 지역의 ATM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출 시간이 대부분 새벽 시간대예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새벽 시간대. CCTV에서 지수가 검은 SUV를 탄 시간과 겹쳤습니다. 분명 연관이 있었어요. 지수는 몇 달 동안 새벽에 몰래 나가 돈을 인출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혹시 입금된 계좌는 추적 가능한가요? 현금 인출이라 어렵습니다. 다만 지수 씨가 자주 들렀던 카페 근처의 CCTV를 확인 중입니다. 뭔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수의 비밀, 숨겨진 USB, 그리고 1억 원의 현금 인출.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분명 무언가에 휘말렸던 거예요. 자발적 가출이 아니라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USB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없이는 열 수 없었죠. 뭔가 지수만의 특별한 날짜나 의미 있는 숫자여야 했어요.
지수의 서랍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그녀의 다이어리, 노트, 메모지, 모든 것을 훑어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 사진첩이 생각났어요.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여행, 생일 파티, 결혼 기념일,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새해 전 제주도 여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지수가 특히 좋아했던 여행이었죠. 그때 지수는 유난히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제주도 여행. 감정에 북받쳐 사진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수가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연 씨,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이 날짜 꼭 기억해 둘게요. 그 여행 날짜, 2021년 7월 16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21만 716을 USB 비밀번호로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USB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문서 파일,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몇 개의 음성 파일까지. 첫 번째 문서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이스타 그룹 횡령 및 탈세 증거 자료. 제이스타 그룹, 대기업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던 회사였습니다. 문서를 스크롤하자 복잡한 회계 자료와 내부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다음 파일에는 회사 임원들의 명단과 불법 거래 관련 정보가 있었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USB에 숨겨놓았을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수는 결혼 전에 잠시 제이스타 그룹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 씨,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모든 증거를 넘기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수는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1억 원의 현금, 아마도 협박범에게 건넨 돈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사라졌고 이제 저에게 이 USB를 남겼어요. 지수야, 내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USB 안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온 밤을 새웠습니다. 제이스타 그룹의 비리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횡령, 탈세, 뇌물,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을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문득 지수가 왜 이런 정보를 수집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지수의 이력서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제이스타 그룹 재무팀에서 잠시 일했었죠. 계약직이었지만 그때 뭔가를 발견했던 걸까요? 아침이 밝아오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USB 내용을 보여주려 했으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도현 씨, 미확인 번호입니다. 이도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아내를 찾고 계시죠? 경찰에 USB를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아내를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USB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정보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를 어디로 데려간 거요? 당장 돌려보내. 진정하세요, 이 씨. 당신 아내는 안전합니다. 다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위험할 뿐이죠. 우리는 그저 그 정보를 원합니다. 증거를 원한다면 왜 내 아내를 데려간 거요? 그냥 USB만 가져가면 될 것 아닙니까? 복사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아내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부 고발자라고? 지수가? 평범한 주부로만 알았던 아내가 대기업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였다니. 어디서 만납시다. 아내를 풀어주면 USB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USB 원본과 모든 복사본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경찰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경찰서 앞에 서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차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어요. CCTV 영상에서 지수가 타고 간 검은 SUV. 그 차를 타고 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간 방향은 서울 외곽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영상을 다시 살펴보았죠. 차량이 향한 도로는 북쪽 방향이었습니다. 직감을 따라 북쪽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자주 가던 카페, 식당, 상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후가 되어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산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직원에게 물었죠.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제 아내인데요. 젊은 직원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네. 이 손님 알아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오셨어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곤 했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겁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사흘 전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커피 한 잔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중년 남자분이 오셔서 함께 앉으셨고요. 혹시 그 남자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키 크고 마른 체형에 안경 쓰셨어요.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분, 여기서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협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수가 정말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였군요. 혹시 CCTV 있나요? 그날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매니저를 불렀고 경찰 신고 접수증을 보여주자 협조해 주었어요. 사흘 전 아침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지수가 나타났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잠시 후 직원이 말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수 앞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지수는 그것을 확인하더니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말했고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가 지수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뭔가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군가 내 아내를 협박하고 있었다니. 영상을 자세히 살펴 남자의 얼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카페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들이 나온 후 검은 SUV에 함께 탄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차량 번호 확인할 수 있나요? CCTV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일부 번호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시 친구인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훈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죠. 재훈아, 급한 일이야. 차량 번호 일부만 알고 있는데 이 차의 소유주를 알 수 있을까?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한번 알아볼게. 1시간 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그 차는 제이스타 그룹 법무팀 소속 차량이야. 법무팀장 박정민이라는 사람이 주로 사용한대. 제이스타 그룹 법무팀장. USB의 내용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회사 비리를 알게 되어 내부 고발을 준비했고 법무팀장이 그녀를 막으려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박정민에 대해 검색했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제이스타 그룹에서 15년간 근무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제이스타 그룹, 대규모 금융 사기 의혹, 법무팀장 박정민 모든 의혹 사실무근 강조,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지수는 회사 비리 증거를 확보했고 박정민은 그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녀를 데려간 것이었죠. 박정민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의 사진과 정보를 모두 찾아냈어요. 제이스타 그룹의 법무팀장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그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었죠. 최근 뉴스를 검색해 보니 제이스타 그룹은 대규모 금융 사기 의혹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회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내사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재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재훈아, 박정민이 자주 가는 장소나 집 주소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경찰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아. 그들이 지수를 해칠지도 몰라. 제발 도와줘. 재훈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볼게. 기다리는 동안 USB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이스타 그룹은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옮기고 있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였습니다. 지수는 재무팀에서 일하며 이 문서들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죠. 저녁이 되어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민은 강남에 오피스텔이 있어. 회사 숙소로 제공된 곳이래. 주소를 보낼게. 즉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죠.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도현 씨, 아내를 찾고 싶으면 경찰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남자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신이 박정민이죠? 내 아내를 어디에 가뒀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USB를 가져왔나요? 여기 있어요. 아내랑 교환하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밤 12시 북한산 입구 주차장으로 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그리고 경찰은 절대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였어요. 아직 4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가 경비원에게 접근했습니다. 박정민 씨 댁에 급한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이스타 그룹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지만 제이스타 그룹이라는 말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박 이사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이틀 전부터 안 들어오셨어요. 이틀 전 지수가 사라진 날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지수를 여기 데려왔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걸까요?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틀 전에 여자분이 함께 들어오신 걸 보셨나요? 글쎄요. 아, 그날 새벽에 박 이사님이 검은 차를 타고 오셨는데 여자분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나가셨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수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었죠. 오피스텔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1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박정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의 관련 기사를 모두 찾아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정민은 최근 제이스타 그룹의 비리 관련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기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문득 지수가 내부 고발자라는 전화 속 말이 생각났어요. 지수는 이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거였고 박정민은 그것을 막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왜 지금까지 그녀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다른 증거가 더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은 11시였어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일찍 도착해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함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주차장은 한적했고 주변에 차량 몇 대만 있었습니다. 그중 검은 SUV가 눈에 띄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니 재훈이 찾아준 그 차량이 맞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SUV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11시 45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SUV에 접근했어요. 창문이 짙게 썬팅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뒤돌아보니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박정민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처럼 보였죠. 이도현 씨,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셨군요. 박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죠?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USB부터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아내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USB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지수는요? 박정민은 USB를 보더니 경호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원이 다가와 USB를 가져가려 했지만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먼저 지수가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어요. 당신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습니다. 박정민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USB 건네지 마세요. 백업 자료 있다고 하세요. 누구지? 문자를 보내며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혼란스러웠지만 직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본이 있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수가 안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박정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블러핑하지 마세요. 당신 아내도 그랬다가 곤란해졌습니다. 블러핑 아닙니다. 지수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거죠. 박정민과 경호원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도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그들이 당신 아내를 강릉 별장에 가두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3km 지점, 빨간 대문의 별장입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제이스타 내부의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다른 내부 고발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USB와 모든 사본을 내놓으세요. 박정민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를 직접 보기 전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박정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경호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경호원이 전화를 걸더니 짧게 통화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따라오세요. 박정민이 말했어요. 당신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SUV에 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제 차로 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차에 타세요.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끄세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USB 비밀번호는 복잡합니다. 제가 직접 열어야 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민과 경호원이 당황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SUV로 뛰어갔지만 경찰차에 막혀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박정민 씨, 당신을 횡령 및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둘을 체포하는 동안 한 형사가 다가왔어요. 이도현 씨죠? 제보 감사합니다. 아내분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강릉으로 인력을 보냈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보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제이스타 그룹 내부 문서와 박정민이 한지수 씨를 강릉 별장에 감금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주인공이 경찰에도 제보한 모양이었어요. 누구든 지수와 저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과 함께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3시간 후 빨간 대문의 별장에 도착했어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안에서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어요. 도현 씨, 지수가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이스타 그룹에서 일하며 우연히 회계 비리를 발견했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대요.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양심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달려나와 엄마를 꼭 안았어요. 가족이 다시 모인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잠든 후 USB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USB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딸 민지가 졸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 제주도 여행이라고 말해줬잖아. 그 날짜가 비밀번호였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가장 행복했던 날은 제주도 여행 갔을 때였다고요. 그 말에 무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행복한 기억이 지수를 지켜준 거였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병원에서 하룻밤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는 약간의 탈수 증상과 스트레스 외에는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고 권했습니다. 담당 형사인 강 형사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이씨 USB 내용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범죄 증거네요. 제이스타 그룹 최고 경영진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했습니다. 검찰에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강 형사가 표정을 굳혔어요. 제이스타는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박정민은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답답했습니다. 이런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경찰이 못하면 제가 직접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이스타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찬 표정은 사라지고 지친 눈빛만 남아 있었죠. 많이 힘들었지? 손을 잡아주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들이 당신과 민지에게 해코지할까봐 협박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끝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자료만 요구했다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내가 발견한 자료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지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집으로 돌아와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USB 내용을 직접 언론에 제보하기로 한 거죠. 경찰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수사만 믿기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이스타 그룹의 대규모 횡령과 탈세 증거입니다. 제 아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료예요. 기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폭탄급 특종이네요. 하지만 게재하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씨, 기사가 나가면 당신과 가족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묻히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에 제이스타 그룹의 비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대기업 제이스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탈세 의혹. 내부 문서 공개된 뉴스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검찰은 즉각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도현 씨, 큰 실수를 하셨군요. 당신 아내를 돌려받았으면 조용히 살았어야 했는데. 누구십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이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이미 모든 증거는 공개됐고 검찰도 수사 중입니다. 제이스타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수와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모든 것을 뒤져놓았어요. 컴퓨터는 사라졌고 서류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경찰이 도착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CCTV도 고의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가족을 데리고 친구 재혼의 별장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제이스타 그룹 비리 제보자 살해 위협당해 경찰 보호 조치 강화.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이스타 그룹 관련 임원들 줄줄이 체포, 회장 소환 예정.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지수와 저는 재혼의 별장에 머물며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지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어요. 별장은 강원도 산속에 있어 외부와 차단된 환경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좋은 휴양지였겠지만 지금은 그저 도피처에 불과했죠. 뉴스는 매일 제이스타 그룹의 비리에 대한 새로운 폭로로 가득했어요. 검찰은 주요 임원들을 체포했고 차례로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태는 제이스타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기업과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수가 물었어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지수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직장도, 민지의 학교도, 우리의 집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걱정 마.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스타 그룹 회장이 드디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신원과 집, 일자리까지 제공해 준다고 했죠. 식탁에 가족을 모아놓고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민지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의는 지켰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정의일까요? 민지의 말과 지수의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혔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결정을 내렸어요. 검찰에 전화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철저한 보안만 약속해 주세요. 검찰은 당황했지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대신 집 주변의 경찰 보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영웅처럼 대해 주었고 민지의 학교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회사로 돌아갔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부장, 솔직히 당신이 큰일을 벌일 줄은 몰랐네.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 회사는 언제든 당신을 지지할 테니 걱정 말게. 동료들도 응원해 주었어요. 작은 환영회까지 열어주었죠. 예상과 달리 세상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제이스타 그룹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지수는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재판은 3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제이스타 그룹 임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장은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우리가 지킨 진실이 정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는데 속보가 나왔어요. 관련 기업 총수 추가 체포, 정치권 연루 의혹도 수사 중.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지수에게 물었어요. 후회 없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커서 정의로운 사람이 될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평범했던 우리 가족은 이제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출발이었죠. 아내의 용기, 딸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결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지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